아우름그룹의 전략기획 유팀 사무실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긴장감의 진원지는 바로 팀장 박도준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직원들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묶인 듯 일제히 허공에서 멈췄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도준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 막 입사한 지 3달째인 신입사원 강서연에게 꽂혀 있었다. 강서연 씨, 내가 이 보고서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나? 이게 지금 초등학생 숙제야. 아니면 회사 공식 문서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 받아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한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주변의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사무실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강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은 그녀를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아직 미숙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시 제대로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거의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녀의 이런 반응은 박도준의 가학적인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박도준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책상 위로 던졌다.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미숙도 하루 이틀이어야지. 당신 때문에 지금 팀 전체의 업무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쌓아놓은 똥 치우느라 시간 낭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언성을 높였다. 강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도준의 모든 언행, 표정 변화,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다른 팀원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전부 데이터처럼 수집되고 있었다. 그의 분노 패턴, 특정 단어 선택, 그리고 그가 공격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까지 모든 것이 분석되고 기록되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박도준의 값비싼 구두와 그 옆에서 그의 비위를 맞추며 아첨하는 이지혜 대리의 하이힐이었다. 이 대리는 박도준이 서연을 질책할 때마다 교묘하게 동조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인물이었다. 지금도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팀장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신입이라 아직 배울 게 많아서 그럴 거예요. 서연 씨,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너와 나는 다르다는 명백한 선 긋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묵묵히 보고서를 주워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책상은 사무실 구석. 복사기와 분쇄기 바로 옆에 있었다. 하루 종일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야 하는 최악의 자리였지만 오히려 그녀에게는 최적의 관찰 지점이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무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를 수정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방금 전 상황을 머릿속으로 다시 복기했다. 박도준이 분노한 이유는 보고서의 사소한 오타나 양식 문제가 아니었다. 보고서 내용 중 제니스 프로젝트의 3분기 예산 집행 내역 부분, 그 미세한 불일치를 그녀가 데이터 그대로 표기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아주 작은 숫자 차이. 그러나 박도준은 귀신같이 그 부분을 찾아내어 과민하게 반응했다. 이것은 그 숫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의 과도한 분노는 오히려 서연에게 확신을 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5 짝을 지어 사무실을 나섰다. 아무도 강서연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팀에서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박도준의 미움을 받는 사람과 어울려 좋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연은 개의치 않고 서랍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다.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불쌍한 고립이 아니라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그녀는 도시락을 먹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평범한 메신저 앱처럼 보였지만 특정 아이콘을 지정된 패턴으로 터치하자 화면은 순식간에 보안 채널로 전환되었다. 관찰 대상 박도준, 금일 오전 10시 30분. 제니스 프로젝트 3분기 보고서 관련 비정상적 과민 반응, 특정 비용 항목에 대한 데이터 불일치의 강한 경계심 표출, 자금 흐름 추적의 핵심 단서일 가능성, 높음.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기록했다. 오후 업무 시간은 지루한 서류 작업과 박도준의 간헐적인 트집 잡기로 흘러갔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며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최고급 원두를 특정 카페에서 사오라거나 자신의 세탁물을 찾아오라는 식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지시들이었다. 서연은 언제나 군말 없이 심지어 약간은 어설픈 모습까지 연기하며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박도준의 의심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최고의 방패였다. 그가 그녀를 괴롭히는 동안 서연은 그의 사무실에 합법적으로 출입할 기회를 얻었다. 커피를 가져다 놓는 척하며 그의 책상 위 서류들을 빠르게 스캔하고 세탁물을 가져다 주며 그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이메일 수신 목록을 훔쳐봤다. 그의 책상 한편에 놓인 가족 사진 뒤에 숨겨진 작은 USB 포트.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인 다이어리. 그 모든 사소한 변화들이 그녀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저장되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도준은 퇴근 직전 또다시 서연을 호출했다. 그는 오늘 그녀가 수정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내던지며 말했다. 이게 수정본이야. 여전히 엉망이잖아. 오늘 이거 다 끝내고 퇴근해. 다른 사람들은 칼퇴근해도 강서연 씨는 안 돼. 성과가 없으면 노력이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 강요였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하나 둘씩 사무실을 떠나고
마침내 거대한 사무실에는 강서연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사무실의 적막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망설임 없이 당당했고 표정은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연약한 신입사원 강서연의 가면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박도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만년필 끝에서 나온 가느다란 금속 탐침이 자물쇠를 몇 번 건드리자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쉽게 열렸다. 낮에 심부름을 하며 파악해둔 구식 자물쇠의 구조는 그녀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의 도시 불빛만으로도 내부를 파악하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목표는 박도준의 개인 컴퓨터였다. 그는 항상 퇴근할 때 컴퓨터를 끄지 않고 절전 모드로 두는 습관이 있었다. 보안팀에 알려지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카드 형태의 소형 장비를 꺼내 그의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했다. 장치는 자동으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스캔하고 백도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작업이 진행되는 몇 분 동안 그녀는 그의 책상을 샅샅이 살폈다. 서랍은 대부분 잠겨 있었지만 마지막 서랍은 자물쇠가 없는 일반 서랍이었다. 그 안에는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서연은 특수 제작된 소형 스캐너로 모든 서류를 빠르게 스캔했다.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골프장 예약 확인증,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 기록까지. 그 중에서도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오리온 개발이라는 낯선 회사와 주고받은 세금 계산서 뭉치였다. 제니스 프로젝트의 자문 비용으로 청구된 거액의 금액. 그러나 아우름 그룹의 공식 협력 업체 목록 어디에도 오리온 개발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99%였다. 그녀는 세금 계산서의 회사 주소와 사업자 번호를 즉시 촬영했다. 바로 그때 USB 장치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다.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였다. 그녀는 신속하게 장치를 회수하고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오기 전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박도준이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번에는 완벽하게 수정하지 않았다. 일부러 몇 가지 사소한 실수를 남겨두었다. 내일 아침 박도준에게 다시 한번 질책을 당하기 위한 미끼였다. 그가 그녀를 무능하고 하찮은 존재로 계속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위험한 임무에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의 가면 뒤에 숨어 거대한 악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보고서 수정을 마친 서연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아우름 그룹 본사 건물의 꼭대기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녀를 이곳으로 보낸 단 한 사람, 이진욱 회장이 있을 것이다.
회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 견고한 성에 어디부터 무너뜨려야 할지 그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신입사원의 불안함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고 결의에 차 있었다. 밤의 어둠이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감싸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미세하게 변해 있었다. 강서연은 밤새 수정한 보고서를 들고 박도준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밤샘 작업으로 인한 피로와 결과물에 대한 불안감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박도준은 턱짓으로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마치 오물을 만진다는 듯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미간이 예상대로 좁혀졌다. 강서연 씨, 어제 하루 종일 시간을 줬는데 고작 이 정도야. 내가 지적했던 부분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잖아. 당신은 정말 학습 능력이라는 게 없나. 그의 목소리는 아침부터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계산해 두었던 대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박도준은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으로 던져버렸다. 그의 아침 분노 쇼가 끝나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팀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프로젝트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 아우름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다. 전략기획 우팀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사업 타당성 분석을 맡고 있었다. 이것은 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과제였고 동시에 박도준에게는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박도준은 회의를 진행하며 각 팀원에게 업무를 분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수익성 예측 및 비용 분석 파트를 강서연에게 맡겼다. 팀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가장 무능하다고 매일같이 구박하던 신입에게 프로젝트의 심장을 맡기다니. 이지혜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팀장님, 그 부분은 워낙 변수도 많고 복잡해서 신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박도준은 그녀의 말을 자르며 서연을 쏘아보았다. 강서연 씨한테도 기회는 줘야지. 언제까지 신입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있을 건가. 이번 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봐. 필요한 기초 데이터는 내가 따로 전달해주지. 그의 말은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교활한 함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 폴더를 지정해주며 다른 팀원들과의 정보 교류를 미묘하게 차단했다. 완벽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다. 서연은 자리로 돌아와 박도준이 넘겨준 데이터 파일을 열었다.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겉으로는 복잡한 데이터에 압도당한 신입사원의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데이터를 스캔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 데이터가 교묘하게 조작된 것임을 간파했다. 예상 임대 수익률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특정 협력업체에 지급될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은 시장 평균가의 3배에 달했다. 그 협력업체의 이름은 오리온 개발이었다. 어젯밤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유령 회사였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박도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고, 그 모든 비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제물로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그녀가 이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훗날 문제가 터졌을 때 신입사원의 중대한 과실로 모든 것이 종결될 터였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자리에서 데이터 조작을 폭로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박도준은 즉시 그녀를 제거하려 들 것이고, 아직 거대한 몸통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꼬리만 자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아니면 그의 의도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희생양이 될 것인가. 그것 또한 임무의 실패를 의미했다. 그녀는 제3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서연은 박도준이 설계한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수치와 분석은 그의 의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보고서의 아주 깊숙한 곳, 일반적인 검토 과정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부분에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을 심어두었다. 그것은 회계감사나 전문적인 분석 시스템만이 감지할 수 있는 일종의 시한폭탄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개인 보안 장비에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데이터, 그리고 박도준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했던 시간과 정황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암호화하여 저장했다. 박도준이 자신을 향해 덫을 놓았다면 그녀는 그 덫 아래에 더 깊고 거대한 함정을 파고 있었다. 덫에 걸린 것은 사냥감이 아니라 바로 사냥꾼 자신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마감일이 다가왔다. 서연은 일부러 마감 시간을 몇 분 넘겨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박도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는 척하더니 즉시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잠시 후 예상했던 대로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나듯 울렸다. 박도준은 수화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임원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른 박도준이 서연을 향해 손짓했다. 강서연 씨, 지금 당장 이리 와. 그의 목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에는 사업본부장과 다른 팀장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의 특정 부분이 확대되어 있었다. 박도준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강서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숫자 뭐야? 당신이 입력한 이 데이터 때문에 지금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위기야. 당신 일부러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거지.
아니면 그냥 머리가 나쁜 건가? 그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사업본부장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서연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는데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박도준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본부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강서연 씨를 즉시 해고하고 보고서는 저희 팀이 밤을 새워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도준이 원했던 시나리오였다. 모든 오류는 한 명의 무능한 신입사원 탓으로 돌아가고 자신은 위기를 수습하는 유능한 리더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작된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실수로 포장되어 수정될 것이다. 사업본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박 팀장,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게. 강서연 씨는 인사팀에 가서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시오. 회의실에서 나온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팀원들이 그녀를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지혜 대리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하나 했어. 분수도 모르고 라며 작은 소리로 비웃었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작은 화분, 낡은 머그컵, 그리고 몇 권의 책.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도준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비리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 중심에 강서연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회사의 원한을 품은 피해자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채널에 접속했다. 미끼를 물었음. 2단계 계획 실행 준비 완료. 지금부터 외부 조력자 접촉 및 증거 자료 분석 개시. 메시지를 전송한 그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해고당한 사원의 초라한 뒷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불은 붙었고 이제 폭풍을 일으킬 시간이었다. 아우름 그룹에서 해고된 강서연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초라한 원룸이 아니었다. 도심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한적한 오피스텔. 위조된 신분으로 계약한 이곳은 그녀의 진짜 작전 기지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연약한 신입사원의 가면은 현관에 벗어 던져졌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냉철했고
움직임은 목적의식이 뚜렷했다. 방 안은 최소한의 가구와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가장 먼저 중앙에 놓인 메인 컴퓨터에 전원을 켰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동시에 켜지며 복잡한 데이터와 위성 지도,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띄웠다. 해고라는 절차는 그녀의 손발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감시의 눈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주는 날개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사무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아우름 그룹의 심장부로 침투할 것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박도준의 컴퓨터에 심어둔 백도어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며칠 전 그를 위해 커피를 사다 바치는 척하며 설치했던 작은 프로그램. 박도준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부하 직원이 그의 가장 내밀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열어두었다는 사실을. 모니터 화면에 박도준의 컴퓨터 바탕화면이 그대로 복제되어 나타났다. 성공이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컴퓨터를 경유지로 삼아 아우름 그룹의 내부 서버로 접근을 시도했다. 겹겹이 쌓인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의 심리와 패턴을 읽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정면으로 방화벽을 부수는 대신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유지 보수용 포트를 찾아내어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직원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갔다. 마침내 회계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도달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금 집행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어김없이 오리온 개발이라는 이름을 다시 마주했다. 프로젝트 자문 및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상상 이상의 금액이 거의 매주 오리온 개발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정상적인 기업 거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었다. 서연은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오리온 개발로 흘러 들어간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가상 사설망을 수십 번 우회하며 IP 주소를 세탁하고 오리온 개발의 계좌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끝에는 또 다른 유령 회사인 블루스톤 홀딩스, 에이펙스 파트너스 등 여러 개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자금은 여러 회사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는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로 모이고 있었다. 그녀는 모니터 한쪽에 거대한 자금 흐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이 거대한 돈 세탁 네트워크의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다. 그의 위에는 더 큰 몸통이 존재했다.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최규환 전무. 프로젝트의 모든 결제 라인은 그에게서 끝났다. 박도준의 독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의 범죄였다.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는 바로 최 전무가 앉아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박도준은 최규환 전무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비싼 양주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전무님, 이번 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쓸모없는 신입 하나 자르는 선에서 모든 걸 깔끔하게 덮었습니다. 박도준이 아첨하듯 말했다. 최 전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팀장, 일 처리 하나는 확실하단 말이야.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으니 계획대로 2차 자금 인출 준비하도록 해. 그들의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최 전무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회사 보안팀에서 보낸 자동 알림 메시지였다. 회계 서버 비인가 시간대 접속 시도 감지, 외부 IP 차단 완료. 최 전무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이게 뭐야? 단순한 외부 해킹 시도인가 박도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요즘 워낙 흔한 일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보안 시스템은 철벽이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하지만 박도준의 마음 한구석에도 꺼림칙한 기분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서연을 해고한 바로 다음 날 밤에 들어온 접속 시도라니 우연치고는 시기가 너무 절묘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술잔을 비웠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법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팀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리, 내일 아침 출근하는 대로 내부망 보안 로그 전체를 다시 점검해. 그리고 모든 팀원들의 파일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수정해. 특히 재무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지시는 공범들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최 전무는 박도준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고 자금 세탁의 실무를 담당하던 재무팀의 부장은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도준의 의심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하기 시작했고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작전 기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아우름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자신의 침입을 감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작은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맹수에게 미끼를 던지는 사냥꾼의 전략과 같았다. 이제 박도준은 보이지 않는 위협에 겁을 먹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의 과도한 통제와 의심은 공범들의 반발을 살 것이고 그들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것이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치는 거미와 같았다. 박도준과 최의 전무가 자신들의 거미줄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거미줄 바로 위에 더 크고 촘촘한 자신만의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준이 일으킨 작은 파문이 그의 네트워크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내부 메신저, 이메일, 통화 기록까지. 그녀의 감시망은 아우름그룹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은 더욱 밝게 빛났다. 이제 막
사냥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강서연은 자신의 작전 기지 모니터에 떠 있는 거미줄 같은 자금 흐름도를 응시했다. 디지털 증거는 충분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박도준과 초의 전무를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 장부가 필요했다. 그런 민감한 자료는 절대 회사 서버에 보관하지 않을 터. 분명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저장 장치에 숨겨두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해고된 피해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그녀의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다. 김민준 주임. 박도준의 폭언이 쏟아질 때마다 남몰래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던 소심하지만 선량한 동료였다. 서연은 그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연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단서가 담긴 개인 다이어리를 책상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을 덧붙였다. 김민준의 답장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박도준의 눈치를 보면서도 공영에 처한 전 동료를 외면하지 못했다. 망설임 끝에 그는 야간 보안이 허술해지는 틈을 타 서연이 잠시 회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김민주는 그녀의 체스판 위에 놓인 선의로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다. 그가 느끼는 죄책감과 동정심이 바로 아우름 그룹의 철문을 여는 열쇠였다. 약속된 날 밤. 서연은 약속 장소인 회사 후문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김민준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초라하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괜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주는 주위를 살피며 서둘러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괜찮아요. 어서 들어가요. 순찰 경비가 오기 전에 빨리 나와야 합니다. 텅 빈 사무실은 낮과는 전혀 다른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비상등만이 길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의 대기화면 불빛들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깜빡였다. 김민주는 서연을 그녀의 옛자리로 안내했다. 다이어리가 어디 있는데요? 서연은 책상 서랍을 뒤지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잠시 후 배를 감싸 쥐며 말했다.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김민주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연의 책상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서연의 발걸음은 화장실이 아닌 박도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눈은 적외선 카메라처럼 어둠에 익숙했다. 목표는 책상 서랍. 지난번 침입 때 잠겨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와 맞는 키가 결합된 도구를 꺼내 자물쇠의 틈으로 밀어 넣었다. 몇 번의 조작 끝에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위장한 고속 데이터 복제 장치를
외장 하드에 연결했다. 작은 LED 불빛이 깜박이며 데이터 복제가 시작되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5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김민준 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해요? 이지혜 대리였다. 그녀는 놓고 간 서류가 있다며 사무실에 돌아온 것이었다. 김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아, 이 대리님. 그게 그냥 좀 확인할 게 남아서. 그의 어설픈 변명은 이지혜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사무실 전체를 훑었다. 그런데 무슨 타는 냄새 안 나요? 꼭 전자제품 과열된 것 같은. 이지혜가 코를 킁킁거리며 박도준의 사무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데이터 복제 장치가 내는 미세한 발열과 오존 냄새였다.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지혜의 발걸음이 사무실 문 쪽으로 향하는 순간 서연의 손에 들린 장치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복제가 끝난 것이다. 그녀는 즉시 장치를 분리하고 서랍을 닫았다. 이지혜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 문이 안쪽에서 먼저 열렸다. 강서연이 마치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지혜와 김민준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 어머, 이 대리님, 민준 씨, 두 분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이지혜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서연 씨,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리고 왜 팀장님 사무실 앞에서 나와요?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복도가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잘못 들었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돌아서 나오던 길이에요. 그리고는 김민준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민준 씨, 다이어리 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녀는 이지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서둘러 자신의 옛자리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집어들었다. 이지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었다. 해고된 직원이 밤에 몰래 들어온 것은 문제였지만 팀장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고 도난당한 물건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김민준을 한심하다는 듯 쏘아붙이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김민준 씨, 정말 답답하네요. 저런 애를 왜 도와줘서 문제를 만들어요.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뒤로하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작전 기지로 돌아온 서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했다. 그녀는 복제된 데이터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몇 단계의 암호 해독 절차를 거치자 마침내 외장 하드의 내용물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 비자금 관리 내역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존재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화면은 수많은 입출금 내역과 날짜 그리고 관련자들의 이니셜이 적힌 이중 장부로 가득 찼다. 마침내 거미줄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지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그녀가 오늘 밤의 일을 박도준에게 보고할 것은 불보듯 뻔했다. 이제 박도준의 의심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닌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게 될 것이다. 위험은 커졌지만 동시에 판을 뒤흔들 기회도 함께 찾아왔다. 서연의 눈빛이 결의로 가득 찼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준의 사무실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지혜 대리는 어젯밤의 일을 최대한 극적으로 각색하여 보고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서연과 김민준이 단순한 동료와의 이상으로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꾸미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팀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해고된 직원이 그것도 한밤중에 제 발로 회사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박도준은 턱을 괴고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지혜의 보고는 그의 마음에 뿌려진 의심에 씨앗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강서연. 그저 운이 없고 무능해서 괴롭히기 좋았던 신입사원.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1년의 사건들은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회계 서버 접속 시도,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발견된 그녀의 존재.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 외장 하드. 확인해봤나? 박도준이 나직이 물었다. 어젯밤 그는 이지혜의 보고를 받자마자 사무실로 달려와 가장 먼저 비밀 서랍부터 확인했다. 외장 하드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만약 그녀가 단순 복사본을 만들어 갔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즉시 모든 계획을 중단시키고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그의 첫 번째 희생양은 김민준 주임이었다. 박도준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민준을 회의실로 끌고 가 문을 잠갔다. 너 어젯밤에 강서연이랑 뭘 한 거야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너도 그년이랑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줄 알아. 그의 협박에 김민준은 겁에 질려 어젯밤의 일을 그대로 실토했다. 개인 다이어리를 찾으러 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박도준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겁에 질린 눈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팀 전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도준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모든 팀원들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서로 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그의 편집증적인 행동은 팀의 분위기를 최악으로 몰고 갔다. 동료들은 서로를 잠재적인 배신자로 의심하며 경계했고 업무 효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견고했던 그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강서연은 자신의 작전 기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그림이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심리전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였다. 그녀는 어젯밤 복제한 이중 장부의 일부 데이터를 교묘하게 편집했다. 특정 인물의 횡령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다른 공범의 배당금을 줄이는 식으로, 그리고 그 조작된 데이터를 익명의 이메일로 공범 중 가장 의심이 많고 성격이 급한 재무팀 오 부장에게 보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은 속고 있다. 박도준이 당신 목까지 가로채고 있다. 첨부된 파일에는 오 부장의 이름 옆에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고 박도준의 이름 옆에는 그 차액만큼 늘어난 금액이 기입되어 있었다. 오 부장은 파일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오랫동안 박도준의 뒤를 봐주며 위험한 자금 세탁을 도맡아 왔지만 돌아오는 대가가 이것뿐이라고 생각하니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그날 오후 오 부장은 곧장 박도준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아, 박 팀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장난해. 지금 그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은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장부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행동했다. 박도준은 갑작스러운 그의 분노에 당황했다. 오 부장님, 진정하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 몫이 왜 이 모양이야. 그동안 내가 뒤처리해 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두 사람의 고성이 복도까지 새어 나왔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박도준은 오 부장을 겨우 진정시켜 돌려보냈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오 부장이 어떻게 장부 내용을 알았지? 내부 소행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공범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하고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의 의심은 이제 최규환 전무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을 이용만 하다가 버리려는 속셈은 아닐까. 서연의 심리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규환 전무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익명 제보를 보냈다. 박도준이 최근 사설 탐정을 고용해 최 전무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였다. 증거랍시고 첨부된 파일에는 박도준의 이름으로 위조된 탐정사무소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최 전무는 본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그는 박도준의 최근 과민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제보의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은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를 내부에서부터 좀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각자 살아남기 위한 딴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해외 도피를 위한 자금을 따로 빼돌리기 시작했고 최 전무는 박도준을 꼬리 자르기 하고 자신만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다. 오 부장은 두 사람 모두를 검찰에 제보하고 감형을 받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 앞에 앉아 그들의 자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몇 개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통화 기록을 도청하고 주고받는 이메일을 감시하며 그들의 심리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분석했다. 박도준의 키워드는 불안과 편집증이었고 초의 전무는 의심과 탐욕이었다. 그녀는 각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완벽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모든 원본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중 장부, 자금 세탁 흐름도, 그리고 그들의 범죄 모의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을 담은
USB 하나면 그들의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코너에 몰아넣고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도준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균열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참이었다. 박도준의 편집증은 마침내 구체적인 망상으로 발전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강서연은 더 이상 무능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쟁사 넥서스테크의 산업 스파이였다. 어설픈 연기로 자신을 방심하게 한 뒤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는 흩어져 있던 모든 의심의 조각들을 그의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꿰맞춰 주었다. 그리고 이 망상은 그에게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었다. 강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는 것.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다. 공권력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그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믿을 만한 부하 직원을 시켜 강서연에게 은밀하게 접근하게 했다. 자신을 박도준의 비리에 환멸을 느낀 내부 고발자로 위장한 그는 박도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서연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물론 이것은 교활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는 서연을 유인하여 도둑맞은 회사 기밀을 건네받는 현장을 덮칠 생각이었다. 미끼로 사용될 USB 드라이브에는 두 종류의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박도준의 사소한 법인카드 유용 내역처럼 보이는 가짜 비리 증거였고, 다른 하나는 숨겨진 파티션에 담긴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의 실제 1급 기밀 설계도와 핵심 기술 자료였다. 그가 서연에게 이 USB를 건네는 순간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이 현장을 급습할 것이었다. 산업 스파이 현행범 체포. 언론에 이보다 더 자극적인 먹잇감은 없었다. 그는 이미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특종을 예고해 둔 상태였다. 작전 기지에서 의문의 제보자로부터 온 연락을 받은 서연은 즉시 함정임을 직감했다. 제보자가 사용하는 은어와 접근 방식에서 박도준 특유의 조급하고 과시적인 성향이 묻어나왔다. 그는 덫을 놓는 데에는 소질이 있었지만 그 덫을 숨기는 데에는 재능이 없었다. 서연의 입가의 냉소가 어렸다.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직접 대어체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라니. 그녀는 이 어설픈 함정을 피하는 대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판 전체를 뒤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제보자의 연락에 순진하고 절박하게 굴었다.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카페가 아닌 수많은 CCTV와 유동 인구가 있는 호텔 로비로 역제안했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척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무대 설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을 단 한 사람에게만 보고했다. 바로 이진욱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연결된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다. 약속 당일 서연은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단추형 위장 카메라와 손목시계형 녹음기는 눈앞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을 기록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잠시 후 제보자 역할을 맡은 박도준의 부하 직원이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연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약속된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다. 이 안에 박도준 팀장을 끝낼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받고 빨리 사라지세요. 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연기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시야 한쪽 구석에 로비 기둥 뒤에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는 이지혜 대리의 모습이 들어왔다. 박도준이 얼마나 이 연극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USB를 만지작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꼼짝마,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건장한 형사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서연과 남자의 주변을 순식간에 에워쌌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약속된 대로. 근처에 있던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형사는 그녀의 손에 들린 USB 드라이브를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모든 것이 박도준이 그린 그림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수갑을 찬 채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가 연행되는 모습은 다음 날 아침 신문 사회면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다. 이지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즉시 박도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팀장님, 끝났습니다. 강서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도준의 통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마침내 눈엣가시 같던 존재를 제거했다고 확신했다. 박도준은 곧바로 최규환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승전보를 전했다. 전무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계집애, 이제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축배를 들기 위해 최고급 샴페인을 주문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완전한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냥감이 사실은 자신이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이 도착한 곳은 일반 경찰서 유치장이 아니었다.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특별조사실이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풀렸다. 그녀의 앞에는 이번 작전을 처음부터 함께 계획했던 베테랑 형사 김진철 팀장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전 현장에서 압수된 USB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김 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강서연 감사요원님, 계획대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제보자는 현장에서 모두 체포했고 박도준이 심어놓은 기자 역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는 증거물 봉투를 가리켰다. 이제 이 USB는 박도준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적인 함정 수사를 벌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건 셈이죠. 서연의 얼굴에서 불안한 기색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팀장님?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겠죠. 그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을 선물해 줘야죠. 그녀는 덫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덫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고 경찰이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을 끌어들였다. 사냥감은 이제 사냥꾼의 목줄을 손에 쥐고 있었다. 거대한 방역에 서막이 올랐다. 박도준이 샴페인 잔을 채우기도 전에 세상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산업 스파이 검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대신 아우름 그룹 전 직원과의 갈등 속 내부 비리 의혹 경찰 수사 착수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길한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강서연이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오히려 그룹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과 관리자의 비위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다. 박도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그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여론은 강서연을 비난하는 대신 거대 기업의 부당해고와 내부 고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매수해둔 경찰과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무언가 거대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가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믿었던 함정은 사실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는 거대한 그물이었던 것이다.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가 출근하자마자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 영장을 든 김진철 팀장의 등장에 전략기획 2팀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모든 컴퓨터와 서류, 캐비닛에 노란색 압수수색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다. 박도준은 자신의 왕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지혜 대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어제의 승리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자신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는 공포감만이 남았다. 반면 김민준 주임은 복잡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박도준을 향한 두려움과 마침내 정의가 구현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교차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강서연의 텅 빈 책상 쪽을 바라보았다. 박도준과 최규환 전무, 그리고 재무팀의 오 부장 등 핵심 관련자들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연행되었다. 심리전의 대가인 김진철 팀장은 강서연이 미리 파악해둔 그들의 관계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오 부장에게는 박도준과 최 전무가 모든 죄를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고 박도준에게는 최 전무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당신을 주범으로 지목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지금 협조하면 정상 참작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가 끝나고 박도준과 최 전무는 일단 풀려났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스스로 증거를 없애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사팀의 고도의 전략이었다.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같은 차에 탔지만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신만이 감돌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모든 증거의 원본이 저장된 메인 서버를 파괴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 그날 밤 두 사람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유령처럼 아우름그룹 본사 건물로 잠입했다. 이미 경찰의 감시가 시작되었을 것을 대비해 그들은 공식적인 출입구가 아닌 비상용 화물 통로를 이용했다. 최 전무는 자신의 높은 직급을 이용해 야간 보안팀의 경계를 무력화시켰고 박도준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건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해 CCTV를 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용의주도함에 안도하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지하 5층에 위치한 중앙 데이터 센터였다. 회사의 모든 정보가 보관된 심장부, 그곳의 서버만 파괴하면 경찰이 가진 USB 데이터는 단순한 사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며 마침내 서버실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짧은 안도감과 함께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최 전무가 비상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수만 개의 서버가 내는 늦은 소음이 그들을 맞았다. 한편 특별조사실에 마련된 임시상황실에서 강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의 모든 CCTV와 네트워크 로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그들의 동선을 예측했다. 그들은 비상 통로를 통해 서버실로 향할 겁니다.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은 최 전무의 마스터키로 우회하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보안은 다른 차원이죠. 그녀는 김진철 팀장에게 그들이 서버에 접근할 최적의 타이밍과 체포 지점을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서버실에 들어선 박도준은 망설임 없이 메인 서버 관리 콘솔로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다급하게 움직였다. 그는 시스템 전체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제로필, 지로필 명령어를 입력했다. 화면에 데이터 삭제가 진행 중이라는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났다. 성공했다고 생각한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다. 철컥 하는 굉음과 함께 서버실의 육중한 강철 문이 닫혔다. 동시에 실내의 모든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다. 놀란 박도준과 최 전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김진철 팀장을 비롯한 중무장한 형사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형사들 뒤로 강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심판자 그 자체였다. 김진철 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방금 스스로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겁니다. 박도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도망치려 발버둥 쳤던 그 길이 사실은 강서연이 설계해 놓은 거대한 단두대로 향하는 길이었음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다. 새벽이 오기 직전의 폭풍은 가장 맹렬하게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차가운 취조실 안. 박도준과 최규환 전무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절망을 마주하고 있었다. 초의 전무는 노련한 경영자답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다. 반면 박도준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뒤늦은 후회로 뒤엉켜 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강서연은 취조실 옆에 마련된 관찰실에서 김진철 팀장과 함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수 유리 너머로 보이는 두 남자의 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인 상사가 아닌 덫에 걸린 초라한 짐승에 불과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각자의 심리적 약점을 브리핑했다. 초의 전무는 명예와 자존심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박도준 같은 아랫사람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너질 겁니다. 박도준은 의심이 많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철 팀장은 그녀의 분석에 따라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최 전무에게 박도준이 해외 도피를 위해 따로 자금을 빼돌린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다. 물론 그 내역은 서연이 그들의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약간 과장하여 재구성한 것이었다. 최 전무님, 박도준은 당신을 방패막이 삼아 혼자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동안 그는 카리브해에서 칵테일이나 마시고 있었겠죠. 최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판을 짜고 박도준을 말처럼 부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자신도 이용당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의 견고했던 방어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어서 김 팀장은 박도준의 취조실로 향했다. 그는 박도준에게 최 전무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며 서명까지 위조된 조작된 진술서를 보여주었다. 최 전무는 당신을 이번 사건의 단독 주범으로 지목했어. 그는 감형을 받고 곧 풀려날 거고 자네는 최소 20년은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박도준의 눈이 충혈되었다. 믿었던 상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그럴 수가. 그 영감탱이가 그는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다 불어버릴 거야. 최, 전무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위에도 있어. 나 혼자는 절대 안 죽어.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비밀 장부의 원본 위치, 자금 세탁에 동원된 정치인들의 이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후에서 지휘한 진짜 몸통의 존재까지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수사망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박도준이 지목한 진짜 몸통은 바로 아우름그룹의 부회장이자
이진욱 회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유정훈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회장직을 노리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고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룹 전체를 삼키려 했던 것이다. 최전무와 박도준은 그의 계획에 동원된 핵심 행동대장이었을 뿐이다. 이진욱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밀 감사팀이 마침내 전면에 나섰다. 그들은 경찰과 공조하여 유정훈 부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급습했다. 수십 년간 숨겨져 왔던 부패의 고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세상은 아우름 그룹의 거대한 스캔들에 경악했다. 하지만 이진욱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고 관련자들의 신병이 처리된 후 이진욱 회장은 조용히 강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넓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서연 감사관,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내 몸속에 암덩어리를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아우름 그룹의 정식 감사팀장 임명장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임명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어둠 속에서 일하는 것이 제 천직입니다. 빛 좋은 자리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의 법적인 처벌도 중요했지만 그룹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 회장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밝히겠다고 제안했다. 이진욱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굳은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좋네. 그렇게 하게. 내일 자네에게 아우름 그룹의 운명을 잠시 맡기도록 하지. 그의 허락이 떨어졌다. 이제 마지막 무대에 막이 오르기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서연은 회장실을 나와 자신의 임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할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보고서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도준과 최전무, 그리고 유정훈으로 대표되는 낡고 부패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사망 선고문이자 동시에 고통스러운 진실 위에서 새롭게 태어날 아우름 그룹의 미래를 여는 출사표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역사의 마지막 장이 쓰이고 있었다. 아우름 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이곳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유정훈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의 구속 소식은 그룹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이사진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이 거대한 스캔들의 책임 소재를 가늠질하고 있었다. 특히 유정훈 부회장의 라인에 서 있던 이사들은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이진욱 회장을 끌어내리고
경영권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유정훈의 오랜 동지이자 이사회의 원로인 박영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이진욱 회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회장님,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회장님의 무능한 경영과 감독 부실이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우름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회장님의 용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동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시장 바닥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이진욱 회장은 모든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소란이 잠시 잦아들자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책임이라. 물론 져야지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이 썩어빠진 환부의 실체를 똑똑히 보셔야만 합니다. 판단은 그 후에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육중한 문을 향해 턱진했다. 모든 진실을 걸고 싸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지요.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수룩하고 주눅든 신입사원 강서연이 없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잘 벼려진 칼과 같았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눈빛. 그녀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직원은 전략기획 U팀에서 해고된 강서연 아닌가.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에 그들의 혼란을 뒤로 한 채. 서연은 망설임 없이 회의장의 단상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곧 화면에 하나의 제목이 떠올랐다. 키메라 프로젝트 아우름그룹 내부 시스템 부패에 관한 최종 감사 보고서. 서연의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한 편의 잘 짜인 범죄 다큐멘터리와 같았다. 그녀는 먼저 미라지 시티 프로젝트의 자금이 어떻게 오리온 개발과 같은 유령 회사들을 통해 세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거미줄처럼 얽힌 계좌들을 통해 사라져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서 그녀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에는 박도준과 최규환 그리고 유정훈 부회장이 자신들의 범죄를 모의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번 건만 성공하면 우린 평생 먹고 살 돈을 만지는 거야. 그 신입 계집애는 아주 좋은 방패막이가 될 걸세. 자신들이 한 말들이 증거가 되어 돌아오자. 그들과 연루되었던 이사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서연은 감정의 동요 없이 사실만을 냉정하게 전달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그들이 비밀리에 관리해온 이중 장부가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화면 가득히 채워진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 서연은 그중 몇몇 항목을 붉은색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름은 바로 조금 전 이진욱 회장의 퇴진을 가장 먼저 외쳤던 박영규 이사였다. 서연은 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입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불법 자금이 지급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액의 돈이었다. 허튼 소리?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박영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이 부패는 몇몇 직원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과 의도적인 방관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라난 암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려야 할 결정은 이진욱 회장의 거취가 아니라 이 아우름그룹이라는 환자가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내할 용기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발표를 마쳤다. 그녀는 프로젝터를 껐고 화면은 암흑으로 돌아갔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모든 판단은 끝났다. 판결은 내려졌다. 잠시 후 이진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힘이 넘쳤다. 지금부터 이 보고서에 연루된 모든 이사들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한때 가장 낮은 곳에서 멸시받던 이름 없는 사원. 그녀는 홀로 거대한 제국의 가장 어두운 심장부를 파고들어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렸다. 강서연은 단상 옆에 조용히 서서 낡은 시대가 종말을 고하는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차례였다. 긴급 이사회가 끝난 직후 아우름그룹에는 피해 숙청과도 같은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강서연의 보고서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모든 임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감사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평생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것이라 믿었던 그들이 힘없이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룹 내에 남아있던 부패 세력의 잔당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고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온 대다수의 정직한 직원들에게는 카타르시스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아우름그룹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대대적인 인사 개혁을 통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이진욱 회장은 유정훈 부회장의 라인에 서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실무형 인재들을 과감하게 등용했다. 그 중에는 김민준 주임도 있었다. 소심했지만 강서연의 편에 서주었던 그는 그 선량함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전략기획 두 팀의 새로운 팀장 대행으로 임명되었다. 박도준의 폭언과 압제가 사라진 사무실은 비로소 건강한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강서연의 이야기는 아우름그룹 내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은 신설된 특별감사 및 위기관리팀의 수석 팀장이었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회장님의 그림자 검이라 불렀다. 가장 낮은 곳에 위장 잠입하여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단칼에 베어버린 유령 같은 존재. 그녀가 한때 앉았던 사무실 구석의 낡은 책상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성지처럼 여겨졌다. 반면 박도준의 옆에 붙어 그녀를 조롱했던 이지혜 대리는 조용히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교도소 면회실에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박도준과 마주 앉았다. 화려했던 명품 정장 대신 수인복을 입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모든 오만함과 권위가 사라진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경악과 의문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체 당신은 처음부터 뭐였지 왜 하필 나였던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당신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질병의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내 일은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개인적인 원망이나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순간 박도준은 깨달았다. 자신은 거대한 정의의 흐름 속에서 쓸려나간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의 싸움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섰다. 다시 현재 아우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그녀의 새 사무실은 지독할 정도로 미니멀했다.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업무를 위한 최첨단 장비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다음 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우름그룹의 해외 지사에서 포착된 심상치 않은 자금 흐름.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진욱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옆에 서서 그녀와 마찬가지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 회장이었다. 이제 회사는 안정을 찾았네. 모두 자네 덕분이야. 한동안은 좀 쉬어도 괜찮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도시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회장님, 정의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이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파일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해외 지사 건과는 전혀 다른 외부 기업에 대한 극비조사 파일이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고쳐야 할 병들이 너무나도 많다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에게는 두려움이나 피로가 아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조용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이진욱 회장이 떠나고 사무실에는 다시 서연 혼자 남았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다. 발밑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는 수많은 비밀과 욕망을 품은 채 잠들어가고 있었다.
한때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멸시받던 그녀는 이제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부패와 싸우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더 거대한 무대에서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었다.